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 강해지는 유일한 민족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한 연구가 전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논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에 무너지는데 한국은 왜 오히려 발전하는가?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주장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기관리 전문가의 5년에 걸친 철저한 연구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연구가 발표된 후 전 세계 학자들은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라운, 하버드 대학에서 국가 회복 탄력성과 위기 관리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이 재난, 경제 위기, 사회적 격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기근 속에서 르완다가 경제 부흥을 이룬 방식, 카리브해 허리케인 이후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과정, 그리고 유럽 금융위기 이후 아이슬란드의 혁신적 대응까지 국가와 사회가 위기에서 어떻게 회복하는지 또는 왜 실패하는지를 연구해왔죠. 그런데 제 연구에 큰 허점이 있었어요. 바로 위기 이후 더 강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위기 후에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최상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례들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특히 한 국가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건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제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한 젊은 한국인 연구원이 특별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보여준 그래프는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한국 GDP 곡선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경제 회복 사례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곡선이 단순히 회복 수준을 넘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가속화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한국 전쟁 이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까지 매번 위기 후에 더 강해졌어요. 그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제가 반박했습니다. 국가적 위기는 항상 후퇴를 가져와. 회복하더라도 본래의 성장 궤도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야. 그는 웃으며 더 많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오히려 세계 1위로 도약한 데이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래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K-방역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지표들까지.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일회성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왜 한국이 위기에 강한지 이해하려면 한국 사회를 직접 경험해 봐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단순히 통계와 논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정말 한국인들은 위기에 더 강해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이 나라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된 도시 인프라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택시,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그리고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까지. 이것이 불과 70년 전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저를 마중 나온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런 것들은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에요. 당연한 일상.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발전시킨 것을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룬 것이죠. 이건 기적이 아니라 무슨 근본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가장 최근의 위기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코로나19 대응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의 한 검사소를 방문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도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시스템의 효율성에 놀랐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축할 수 있었나요? 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배운 교훈이 있었고 이번에는 더 빠르게 대응해야 했죠.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메르스요? 그건 2015년이었죠? 네, 당시 한국은 메르스 대응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겪고 배우는 게 한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위기를 겪고 배운다는 것.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진화였어요. 검사소를 나와 우리는 디지털 방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QR코드 기반 출입 관리, 확진자 동선 추적, 자가격리 앱까지 한국의 첨단 방역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2주도 안 걸렸어요. 민간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밤새워 개발했죠. 단 2주 만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몇 달이 걸렸는데 시스템 책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능력이죠. 다음 날 저는 경제위기 대응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라고 봤습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국가적 수치로 여겨졌죠. 그런데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나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인들의 특별한 결집력을 보셔야 합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아세요?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와 금메달을 내놓아 국가 외환 보유고를 채웠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집단적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이 개인 재산을 국가를 위해 기부한다고요? 위기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고 이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재벌 개혁, 금융 시스템 혁신, IT 인프라 확충. 이 모든 것이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두 번째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개혁과 혁신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판교의 스타트업 밸리를 방문했어요.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CEO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2018년에 설립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됐나요? 팬데믹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증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방향을 전환해 원격 의료 진단 AI를 개발했고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위기가 아니었다면 우린 여전히 작은 국내 기업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한국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매일 작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경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계속 적응하고 진화해야 해요. 저희의 모토는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배우자입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한 일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대 부부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IMF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제가 가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기업에 다니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결국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기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비상금을 모아두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저에게 소주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식탁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이 가득했어요. 김치가 왜 이렇게 다양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치는 한국의 위기 대응 문화를 상징합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해 발효시켜 저장하는 음식이죠. 그런데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수백 가지 종류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건강식품이 됐어요.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어려움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력은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위기를 통해 성장하고 실패에서 배우며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적 DNA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들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불과 70년 전의 서울입니다. 안내원이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 역사상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한이라는 개념을 아세요? 이건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감정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한을 에너지로 전환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60,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었어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강국으로의 변신. 모든 조건이 불리했음에도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어요. 오직 사람뿐이었죠. 안내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위기는 늘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같은 국가적 성취의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기는 오히려 단결의 계기가 되었죠. 기념관을 나온 후 저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 디지털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국가가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단의 연구원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IT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거죠. 당시로선 미친 짓처럼 보였어요. 왜 그런 위험한 결정을 내렸나요? 위기 때 모두가 긴축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때도 빠르게 회복했죠. 이건 위기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한국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혁신적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모이는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래에 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어요. 한 회사원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퇴근 후에 온라인 코딩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언제든 직업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저는 2008년 위기 때 모든 걸 잃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의 교훈으로 이제는 항상 6개월치 비용을 저축해둡니다 라고 말했죠. 20대 청년은 우리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정한 세상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의 길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은 위기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적응 전략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특성을 발견했어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어요. 그 비극은 국가적 트라우마였지만 동시에 대대적인 개혁의 계기가 됐죠.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재난 대응 시스템 중 하나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휴대폰으로 초단위 재난 경보를 보낼 수 있고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죠. 코로나19 때 이 시스템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핵심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적 경험을 부정하거나 잊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철저히 분석해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집단적 지혜로 전환하는 능력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국의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물었어요.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취업난, 주택난, 기후위기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린 테크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에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왔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IMF를 겪었고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죠. 각 세대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력이 단순히 현재의 시스템이나 정책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문화적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집단 기억 속에 내재된 지혜였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며 한 학생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문화를 가진 이유를 아세요? 우리는 항상 다음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성장하려고 해요. 이게 한국인의 DNA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력에 대한 핵심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는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매번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한국의 미래 준비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공지능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한국은 인공지능 개발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나요? 제가 연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지난해에만 2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AI 연구에 투입됐습니다. 민간 투자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지죠. 한국은 AI가 가져올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나요? 한국은 인구 감소, 고령화, 지정학적 긴장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이 단순히 반응적이 아니라 선제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래의 도전을 예측하고 준비했어요. 연구소를 떠나며 저는 이제 충분한 데이터와 통찰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2주간의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위기 가속화 현상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했어요. 이제 하버드로 돌아가 연구 결과를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3개월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인의 위기 가속화 현상에 관한 논문을 완성했어요. 논문 발표 당일 하버드 대학교 강당은 세계 각국의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위기와 그 이후의 성장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성장 패턴이 모두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는 위기 후에 회복되더라도 이전 성장률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 이후 더 가파른 성장 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기 가속화 현상 크라이서스 엑셀러레이션 이펙트이라 명명했습니다. 청중 중 한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빠른 적응력입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수용합니다. 둘째, 집단적 결집력으로 위기 시 사회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전환적 혁신으로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학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런 특성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외부 침략과 자연재해를 겪으며 한국인들은 위기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이라는 독특한 감정이 역경을 극복하는 에너지로 전환되어 왔죠. 벼농사 문화에서 비롯된 협력 정신과 정의 문화가 위기 시 집단적 결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강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열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연구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 중국 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DNA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칙은 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마인드셋이죠. 논문 발표 이후 저의 연구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기 가속화 현상을 자국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났어요. 1년 후, 저는 후속 연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다가 우연히 그때 만났던 한 가정의 아버지를 마주쳤어요. 교수님, 다시 한국에 오셨군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당신들의 이야기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그게 특별하다니 신기하네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특별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 인류가 더 많은 글로벌 위기에 직면할 때 한국은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의 이런 능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위기가 많은 국가를 무너뜨릴 때 한국은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마이클 브라운이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365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